네, 안녕하세요. 저는 머신러닝으로 쏟아지는 유저 CS 답변하기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맡게 된 데브시스터즈의 김동화입니다. 저는 데브시스터즈에서 쿠키런 서버 개발을 맡고 있고요. 이번 CS 자동화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앞부분은 제가, 그리고 뒷부분은 저희의 머신러닝 엔지니어인 김범준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저희 데브시스터즈는 2013년부터 약 4년 반 동안 쿠키런을 서비스해 오면서 약 45만 건의 유저 문의와 그에 대한 답변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보석같이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팀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특히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에는 챗봇에 관한 문서나 자료가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좀 그런 느낌으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접근한 방법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문의가 한정된 주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답변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접근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CS 담당자분들께 요청을 드려서 전체 데이터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정도의 클래스를 제공받았고요. 저희의 목표는 이 20개의 클래스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질문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자동으로 분류하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자고 목표를 삼게 되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그냥 뭐 질문을 어떻게 벡터로 잘 만든 다음에 좋다는 모델, 유명한 모델에 넣고 아웃풋 벡터를 이용해서 소프트맥스를 먹여서 잘 분류하면 되겠다. 이거 완전 거저먹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벡터라이즈 그리고 모델에 넣고 그걸 이용해서 프레딕션을 하는 게 보통 논문에서 다루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태스크를 해결하려면 하나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더 필요한데요. 바로 전처리, 즉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과정입니다. 엠니스트나 무비랭 같이 잘 정제된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와는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보통 끔찍하게 지저분하고 더럽기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했던 전처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20개의 라벨이 45만 개의 데이터 중에 1%에도 붙어 있지가 않아서 휴리스틱하게 45만 개를 돌면서 일일이 라벨을 붙여줬어야 됐고요. 또 유저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CS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맞춤법이 엉망으로 되어 있거나 모바일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 유저가 CS를 보낼 때 질문 내용만 텍스트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폼에 유저의 아이디나 구글 아이디 또 필요시에는 본인이 사용한 영수증 정보까지 같이 담겨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잘 버무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태스크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말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지는 엄청난 노가다를 했었는데요. 사실 시간상으로만 따져보면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이 전처리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만을 가지고도 하나의 세션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지만 좀 도메인 스페시픽한 얘기가 많고 심지어 저희의 데이터 스페시픽한 얘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세션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벡터라이즈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퀘스천 텍스트가 있으면 이 텍스트를 숫자, 즉 벡터로 임베딩하는 과정을 벡터라이즈라고 합니다.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임베딩 벡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내추럴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 내추럴 랭귀지를 하나의 벡터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문장을 벡터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임베딩을 학습하고 그 단어들에 대한 임베딩을 합쳐서 한 문장의 임베딩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 단어, 즉 한 토큰의 벡터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요? 시보우나 스크립그램 등 한 번쯤 NLP를 공부해 보셨다면 들어보셨을 만한 기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스위블이라는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구글에서 최근에 만든 월드 임베딩 모델인데 다른 시보우나 스크립그램 등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 뒤의 슬라이드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각 토큰의 벡터 학습은 스위블로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토큰의 벡터가 학습되고 난 뒤에는 한 문장의 벡터를 임베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end-to-end LSTM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각 단어가 문장에서 등장한 횟수를 카운트하는 백오버월드, 또는 각 문장에서 각 단어가 갖는 중요도를 지표로 삼는 TF-IDF 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실제 실험 시에는 TF-IDF와 백오버월드 그리고 LSTM을 모두 사용했었고요. 뭐 하이퍼 파라미터나 실험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TF-IDF가 더 좋고 백오버월드가 좋을 때도 있고 LSTM이 더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벡터라이즈도 하고 전처리도 했으면 이제 모델에 넣을 일만 남았는데요. 저희는 바로 딥 모델에 적용시키지는 않고 먼저 나이브 베이즈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베이스라인을 구현해봤습니다. 그렇게 베이스라인을 구현해본 결과 59%의 정확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나이브 베이즈가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고 또 단순한 모델이기는 해도 아직까지도 많은 논문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을 정도로 훌륭한 모델이기 때문에 나이브 베이즈가 이 정도의 정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때 잠깐 멈추고 우리의 데이터에 문제가 있나? 혹은 우리의 문제 정의에 뭔가 결함이 있나? 그런 것들을 다시 살펴봤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딥러닝에 잔뜩 취해 있었기 때문에 딥러닝은 훨씬 잘해줄 거야 라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5개 정도의 딥러닝 모델을 구현해봤습니다. 그 결과 뭐 59%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65% 정도로 되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고요. 혹시 데이터를 덜 깎아서 그런가 싶어서 데이터를 좀 더 깎아봤습니다. 품사 분석을 통해서 주요 품사만 남겨둬봤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나 주문번호, 숫자같이 유저들이 CS 문의에 자주 넣는 특수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특수한 단어, 특수한 토큰으로 대체를 해서 처리를 해보기도 하고, 너무 짧은 데이터가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짧은 데이터를 제거해보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짓들을 해봤는데 역시 3% 정도밖에 안 오른 68%에 그쳤습니다. 왜 제대로 워킹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뉴럴 네트워크는 디버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럴 네트워크보다는 미리 베이스라인으로 구현해둔 나이브 베이즈를 이용해서 디버깅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한 클래스를 결정짓는 주요한 단어들이 어떤 건지 뽑아본 겁니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결제에 관한 클래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듯이 뭐 저학년 또는 뭐 자그마치, 자그마치 몇만 원의 돈을 결제했어요, 뭐 이런 거겠죠. 뭐 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살이는 죽이고 싶다는 게 아니라 뭐 7살이 8살이 할 때 그런 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뽑아보기도 하고 또 컨퓨전 매트릭스를 뽑아보기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것저것 뽑아보고 나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데이터를 또 노가다를 통해서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사실 여기는 분석이라고 썼지만 그냥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왜 안 될까 머리를 쥐어짰던 거고요. 그 결과 결제를 했는데 크리스탈이 안 들어왔어요 라는 문의가 있으면 이 문의는 어떤 상황에는 서버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유저가 결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서버에 진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크리스탈이 실제로 잘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질문만 보고는 답변을 하나로 특정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풀 수가 없는 문제를 풀려고 자꾸 낑낑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이브하게 접근해보면 그럼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3가지 답변 후보를 예측해보면 뭐 괜찮지 않을까 해서 모델의 끝부분만 살짝 바꿔서 바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5%에서 30% 정도 오른 95%의 정확도를 보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발전 같고 뭔가 해낸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탑3 클래스, 즉 3가지 답변 후보를 잘 맞춰봤자 결국에는 담당자 손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봇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자동으로 움직이는 봇이 아니라 뒤에서 사람이 조종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봇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이브하게 접근을 하려는 시도는 사실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몇 가지 레슨을 얻었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을 잘 잡아두면 디버깅할 때 굉장히 용이하고 또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쉽게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데이터를 항상 보고 또 봐야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레슨,
문제의 본질을 항상 기억하자는 레슨,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나 모델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지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레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레슨들은 레슨이고 저희는 저희가 가진 데이터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좋은 문제는 해결 가능하면서 그 결과로 CS 담당자분의 일을 실제로 줄여줄 수 있는 일이어야겠죠. 그런 일이 어떤 게 있을까 담당자분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 장애라고 말하죠. 그런 장애가 있으면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건의 CS 문의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CS 담당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똑같은 답변을 기계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굉장히 기계가 하기 좋은 일이고 기계가 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새로운 문제를 특정 장애로 인해 쏟아지는 CS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답변해서 CS 담당자분들이 기계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힘이 필요한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다 보면 결국 이것도 앞에서 다뤘던 Supervised Text Classification과 똑같은 문제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보고 학습을 하면 이미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가 발생해서 그 장애에 대해 1000건의 CS가 들어왔을 때 그 1000건의 CS를 모두 읽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봤을 때 좋은 클래시파이어가 탄생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좋은 클래시파이어가 탄생한 뒤에는 이미 그 장애는 끝난 상황일 테기 때문에 그 장애에 대한 CS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테고 그냥 우리는 그 좋은 클래시파이어를 장롱 속에 넣어둬야 되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만들었던 그런 모델이 아니라 되게 적은 데이터만 가지고도 장애 문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노말리 디텍션, 두 번째는 퓨샷 러닝이라는 방법입니다. 먼저 어노말리 디텍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노말리 디텍션은 이름 그대로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찾는 일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일반적인 CS들 속에서 장애 관련 CS, 즉 장애 상황에서 온 CS를 찾는 게 어노말리 디텍션이 되겠죠. 이런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SVM이나 KNN 같이 익숙한 방법들도 있지만 저희는 오토인코더라는 모델을 이용해 봤습니다. 저희가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이유는 라벨이 필요 없는 unsupervised 러닝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또 구현이 굉장히 간단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오토인코더를 어노말리 디텍션에 사용하고 있는 예시를 확인했기 때문에 오토인코더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토인코더는 어떤 모델일까요?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 벡터를 더 낮은 차원으로 인코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오토인코더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단에 인코더 네트워크가 있고 뒷단에 디코더 네트워크가 있어서 인코더 네트워크는 인풋을 더 낮은 차원의 벡터로 바꾸고 디코더 네트워크가 다시 그 낮은 차원의 벡터를 원래 차원으로 원상복귀시켜서 아웃풋과 인풋을 비교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네트워크가 오토인코더입니다. 저희는 이 오토인코더에서 하나의 가설을 세웠는데요. 일반적인 데이터, 즉 장애 데이터가 아닌 평상시에 들어오는 데이터로 오토인코더를 학습하면 비정상 데이터, 즉 장애 상황에서 들어오는 CS가 들어왔을 때 평소에는 보지 못한 패턴일 거기 때문에 되게 높은 로스를 보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런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코더 단과 디코더 단에 LSTM을 하나씩 둬서 문장을 받을 수 있는 오토인코더를 완성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저희의 데이터에 맞게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줬습니다. 먼저 게임이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와 최근의 데이터는 그 CS 패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트레이닝에 사용한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로 먼저 프리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최근 N개 또는 최근 N주의 데이터로 다시 학습을 시켜보기도 했고요. 또 여러 문장으로 된 아주 긴 CS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LSTM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각 문장별로 쪼개서 로스를 구한 뒤에 그 민값이나 맥스값을 취해서 이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키워드들의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맥스폴링이나 컨볼루션 등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네트워크에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왼쪽의 사진이 그 결과인데요. 파란색 점들이 일반 데이터, 그리고 빨간색 점들이 우리가 걸러내고 싶은 장애 데이터입니다. 세로 축은 로스이고요. 보시면 로스가 2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위쪽에 파란색 점들이 조금씩 섞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확도를 뽑아봤을 때도 프로덕션에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좀 불안정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는데 바로 인코더만 사용하는 겁니다. 로스와는 다르게 인코더만 사용하면 벡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표현량 그리고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코더 단에서 나온 그 중간 벡터를 사용해서 분류를 해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벡터들을 클러스터링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잘 워킹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내린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일반 CS와 장애 CS가 정확히 다르지 않다는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패키지가 안 사져요 라는 CS가 있을 때 이 CS는 실제로 장애가 있을 때 들어오면 장애 CS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 들어오면 그냥 일반적인 CS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토인코더 모델은 그 둘을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장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하나의 클래스로 직접 추가할 수 있고 또 그 클래스에 대해서 소수의 샘플만을 제공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샘플과 비교해서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장애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혹은 해당하지 않는지를 잘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모델 중 하나가 바로 퓨샷 러닝이라는 모델인데요. 여기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김범준님께서 발표를 이어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앞서 동아님이 설명해 주신 오토인코더를 이용한 어노말리 디텍션 메소드가 실적용할 정도의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장애 CS를 몇 개의 샘플만으로 구별해 보자라는 새로운 목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야를 퓨전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퓨가 장애 클래스 중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분류하는가의 그 퓨가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오토인코더의 경우에는 장애 CS 샘플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로샷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제로샷 러닝과 퓨전 러닝을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로샷 러닝은 기존 데이터와 저희가 분류하고자 하는 타겟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저희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장애 CS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되고요. 퓨전 러닝의 경우에는 이거에 더불어 장애 CS 샘플을 약 5개에서 10개 정도 도움을 받아서 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CS 샘플을 몇 개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제로샷 러닝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봤자 5개에서 10개 정도이기 때문에 이 샘플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때문에 퓨전 러닝 모델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유사도 계산이란 방법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클래식 ML에서 사용하는 KNN을 줄 수 있습니다. KN에서 다음과 같이 별 샘플에 대해서 A 클래스인지 B 클래스인지 분류하고 싶을 때 K는 3인 KNN 모델을 쓰면 여기서 현재 별과 가장 가까운 세 개의 샘플이 하나는 A, 2개는 B이기 때문에 별은 B 클래스이다 이렇게 판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메소드를 쓰게 되면 A와 B 클래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도 단순 비교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퓨전 러닝 모델들이 저희 도메인에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이렇게 텍스트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TF-IDF로 벡터라이즈 한 다음에 간단하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용해서 유사도를 계산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타겟 퀘스천이 장애 CS와 더 가까워서 장애 CS로 판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얻게 된 저희 모델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트릭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트릭을 잘 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풀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장애 CS를 잘 분류하는가와 일반 CS를 얼마나 잘 분류하는가입니다. 만약 저희가 그냥 단순히 정확도만 보게 된다면 정확도가 90%가 나와도 장애 CS는 막 100% 정도로 엄청 잘하는데 일반 CS는 저희가
저희가 원하는 그 기준치 이하로 분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측정하게 되고 각각 1번이 민감도, 2번이 특이도가 되게 됩니다. 민감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제 장애 CS 전체에 대해서 몇 %나 장애 CS 분류하는가를 측정하게 되고요.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반 CS 중에 몇 %나 실제로 일반 CS로 분류하게 되는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매출액을 정했으니까 저희 베이스라인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CS에 대해서 정확도는 약 82% 정도가 나왔는데요. 뭐 어느 정도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게 되면 민감도는 91%, 특이도는 72%로 그 차이가 꽤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우리 모델은 어떤 CS가 들어오든 간에 장애 CS로 판별을 하도록 좀 치우쳐진 그런 편향된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모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뒷모델을 적용했을 때 원하는 것은 단순히 정확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민감도와 특이도가 차이가 작은 그런 덜 편향된 모델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시도한 모델은 매칭 네트워크라는 모델인데요. 여기 밑에 개 종류를 분류하는 그 문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포셋이라는 각 개 종류에 대한 샘플이 주어지고 저희가 분류하고자 하는 여기 타겟 개 사진이 주어지면 이를 각각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임베딩을 뽑게 됩니다. 그럼 이 임베딩을 이용해서 코사인 시뮬레이터를 계산하고 그래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게 그 개의 종류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화면이 깜빡이네요. 뭐 여튼 이 모델을 미분가능 KNN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KN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유일하게 학습을 하는 이 임베딩의 부분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미분가능 KNN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모델을 썼을 때 저희가 단순한 KNN을 쓸 때보다 기대하는 것은 KNN의 경우에 픽셀 디퍼런스가 큰데 같은 개 종류일 경우 픽셀 디퍼런스만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코사인 시뮬레이티 값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개 종류가 같은데 픽셀 디퍼런스는 크더라도 임베딩의 값은 비슷해서 코사인 시뮬레이티가 높게 나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 도메인에 적용시켜 보면 같은 종류의 질문인데 서로 다른 단어를 쓰더라도 임베딩은 비슷한 값을 갖게 되어서 그 클래스로 클래시파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칭 네트워크를 처음 도전한 모델로 사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임베딩을 뽑기 때문에 굉장히 임베딩을 뽑는 것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그 다음에 이 퓨전 러닝이란 분야가 보통 텍스트 에리어에 많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 모델이 유일하게 적용된 예시가 있었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모델이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험을 거쳐야 되는데요. 실험 환경을 계속 바꿔주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퀘스천 임베딩을 백오월드 쓸 것인지, TF-IDF를 쓸 것인지, 엔드-투엔드 LSTM을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월드 임베딩은 뭐 랜덤으로부터 학습할 것인지, 고정시켜 놓을 것인지, 아까 언급해 주신 스위벨을 쓸 것인지, 노멀라이제이션을 쓸 것인지, 드롭아웃을 얼마나 쓸 것인지 등등 수많은 것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래프들을 보게 되고요. 그 그래프 중에 제일 잘하는 걸 골라서 저희 베스트 리절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버깅을 많이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도메인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제대로 데이터셋이 잘 가공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처럼 텐서보드 텍스트 서머리를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즈를 시켜서 디버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매칭 네트워크의 베스트 리절트는 스위벨과 백오월드를 사용한 모델인데요. 민감도의 경우에는 저희 베이스라인과 비교하면 2% 오른 93%, 특이도의 경우에는 17% 오른 89%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정확도가 오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둘의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모델이 좀 더 덜 편향된 선택을 하는 그런 모델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자체만으로도 실적용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매칭 네트워크를 통해서 퓨전 러닝 모델이 뒷모델이 저희 도메인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 state of the art 성능을 내는 그 모듈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TCML이라는
2017년 7월에 나온 논문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모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매칭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임베딩 러닝만 배우게 되고 비교 과정은 단순히 코사인 시밀러리티만 쓰게 됩니다. 그런데 TCML의 경우에는 임베딩 러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비교 연산 자체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비교 연산이 뉴럴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얘가 비교 연산을 하는지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그걸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매칭 네트워크보다 더 성능이 잘 나왔다면 더 좋은 방법을 배웠던 것이고 아니라면 그 반대겠죠. 실제로 퓨전 러닝 그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문제인 5-way 5-shot 이미지넷 문제에서 TCML은 68.8%, 매칭 네트워크는 60%의 성능을 내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TCML이 좋은 비교 방법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TCML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실험과 수많은 그래프를 보고 디버깅을 많이 거쳐서 얻게 되는 베스트 리절트는 마찬가지로 스위벨을 통해서 워드 임베딩을 뽑고 백오월즈를 통해서 퀘스천 임베딩을 뽑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민감도의 경우에는 많이 변하지 않아서 약 93% 정도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특이도 같은 경우에 2% 더 올라서 91%의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공개된 코드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적용시키면서 만든 코드를 데브 시스터즈 깃허브 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TCML 같은 모델을 이용해서 퓨전 러닝 문제를 풀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TCML 결과가 이제 실제 적용할 정도로 결과가 나왔지만 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앙상블 모델을 사용해 봤는데요. 앙상블 모델은 단순히 하나의 모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을 함께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모델이 3개가 있다면 2개는 장애 CS라고 판단하고 하나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다수결에 의해서 이 CS는 장애 CS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실험을 통해 아까 얻었던 수많은 모델을 얻게 되는데 그 모델 중 어떤 애들은 장애 CS라고 판별하도록 치우쳐져 있고 편향돼 있고 어떤 애들은 일반 CS라고 판별하도록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앙상블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편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앙상블 모델의 64개를 써서 얻은 모델의 성능은 민감도는 94%, 특이도는 92%로 저희 처음 베이스라인과 비교해 보면 민감도는 약 3%, 특이도는 약 20% 정도 오른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앙상블 모델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 TCML 코드가 GPU 메모리를 약 5기가 정도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게 한 머신에 꽉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얘를 판별하기 위해서 총 64번의 모델을 GPU에 올렸다가 질문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GPU에서 내리는 과정을 64번이나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CS가 쏟아지고 저희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앙상블 모델이 무리가 있어서 저희는 현재 TCML 베스트 모델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많은 실험을 거쳐서 모델들을 얻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CS팀과 협의 끝에 나온 3가지 아이디어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장애 CS를 분류하는 그런 분류기를 만드는 건데요. 현재 저희의 TCML 베스트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장애 CS 경우에는 약 93% 정도 옳게 분류하고 일반 CS의 약 9% 정도가 잘못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분류기를 가지고 저희가 전체 CS를 더 작은 서브셋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이 서브셋에는 거의 대부분이 장애 CS이고 몇몇 일반 CS가 섞인 그런 셋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언급드렸듯이 장애 CS는 다 일관적으로 똑같은 답변이 나가기 때문에 CS팀 분들이 몇 개의 일반 CS만 제거하고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하나하나 클릭해서 답변을 컨트롤-C, 컨트롤-V에서 붙이고 장애 CS는 보내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제로 사람의 손을 전혀 거치지 않고 장애 CS에 답변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완전 자동화를 하려면 중요한 것이 신뢰도가 됩니다. 저희가 장애 CS를 어떤 CS가 들어왔을 때 걔를
장애 CS로 판별을 했을 때 그게 맞을 확률, 그거의 신뢰도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장애 CS의 시뮬러리티와 일반 CS의 유사도, 그 차이를 스레스홀드 값으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레스홀드가 0이 되겠죠. 실제로 스레스홀드를 가지고 신뢰도와 장애 CS 커버리지를 봐보면 스레스홀드가 오름에 따라서 신뢰도도 오르고, 반대로 스레스홀드가 오르면 그에 따라 커버할 수 있는 장애 CS의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뢰도 95% 정도로 잡으면 커버리지가 약 68%가 나오는데요. 뭐 68%가 그렇게 나쁜 비율은 아니지만 실제로 적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도가 95%라 하더라도 항상 5% 정도의 유저는 잘못된 답변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 신뢰도를 뭐 99까지 올린다 해도 항상 잘못 받는 유저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굳이 저희가 감당할 이유가 없어서 현재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저희가 예전에 좌절했던 탑3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사용한 방법인데요. 원래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몰랐는데 예상 답변 제공에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실행하면 혼자 꺼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만약 이게 뭐 강제 종료 문이면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네트워크 끊긴 문이면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등의 추천 답변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유저가 만족한다면 이제 시스템에게 전달 안 되고 바로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간단히 그려보면 질문이 들어오면 저희 모델이 예상 답변이 가능한지를 판별하고, 가능하면 3개를 주어진 다음에 거기서 유저가 만족을 하면 해결되게 되고, 아니라면 똑같이 시스템에게 전달돼서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적용 방향 중 리스크를 가진 자동 답변을 제외한 2가지가 실제 적용되기로 결정되었고요. CS 자동 분류는 현재 적용 중이고, 탑3 FAQ는 현재 CS팀, 웹팀과 협업하여 약 11월 초중에 빠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정의에서 시작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모델 퍼포먼스를 높여서 실제 적용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굉장히 분명한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한계는 저희가 이 텍스트를 벡터라이즈 하는 과정에서 항상 단어 단위 임베딩만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단어 단위 임베딩을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단어에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키워드들이 생기는데요. 그 예시로 밑에 2 질문을 봐보게 되면 떼타출 보상이 안 들어와요와 기억의 섬 보상이 안 들어와요, 이 2 질문을 구별하는 것은 떼탈출 그리고 기억의 섬이라는 2 키워드입니다. 근데 저희가 모델을 학습시킨 시점이 떼탈출이라는 단어가 제외된 채로 학습이 됐다면 이게 언노운 토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2 질문을 구별할 그런 근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학습을 계속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뭐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는 한계인데요. 첫 번째로 오타를 완벽하게 고치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뭐 맞춤법 검사기라던가 아니면 뭐 토큰화라던가를 통해서 많은 오타를 고치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고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클래스 분류가 어려워서 버려지는 샘플들이 많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저 몰래 결제했는데 환불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억의 섬 보상 안 들어오는데 언제 고쳐주시나요? 라는 질문은 현재 2개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질문인데요. 환불 문의와 기억의 섬 장애 문의. 이렇게 2가지가 들어왔을 때 얘가 학습에 쓰이게 되면 모델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실제 데이터보다 훨씬 적은 양이 학습에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클래스인 질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저희는 일단 실적용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파라미터 조정을 통한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거나 매출액 값을 더 올리는 그런 성능 개선 작업. 그 다음에 유저, 즉 저희 CS팀과 고객 문의를 보내주신 그 고객들과의 인터랙션을 통한 기능 개선, 이렇게 2가지 방향으로 계속해서 저희 CS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데브 시스터즈 팀의 CS 자동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